더는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기 안에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의 유명 심장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재벌 외동딸 클라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심장박동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고개를 젓던 순간 한지우는 클라라의 심장 영상을 확대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막힌 심장을 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회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병원들이 수술 불가라고 판단한 심장에서 한국 의사만 발견한 통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위스 취리히 호숫가에 자리한 베르너 그룹 본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의료기기 기업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에는 창업주 다니엘 베르너의 집무실이 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외동딸 클라라가 맡은 의료재단 사무국이 있었죠. 34살의 클라라는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로만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심장병으로 잃은 뒤 돈이 없어 수술을 미루는 환자를 돕는 일을 자신의 책임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나타난 이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단회의 도중 숨이 차오르면 창문을 여는 척했고 가슴이 조여오면 서류를 떨어뜨린 척 책상 아래에서 손으로 심장을 눌렀죠.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보다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다니엘이 또다시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클라라는 웃으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요. 이번 지원 사업만 끝내고 갈게요. 그 말을 엿들은 사람은 재단 부의사장 마르쿠스 슈타인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오랫동안 다니엘의 오른팔로 일했지만 클라라가 재단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불만을 품고 있었죠. 특히 클라라가 아시아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그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 계약에는 한국 수입회사 대표 차민석과 맺은 비밀 수수료 약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정식으로 회사를 승계하면 계약은 취소될 가능성이 컸죠. 어느 늦은 오후 클라라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클라라는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 주변의 선천성 혈관 이상이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됐고 이제는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류를 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다가 담당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살릴 방법을 말해주시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전 세계 병원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런던, 파리, 보스턴, 취리히의 유명 의료진이 검토했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수술을 서두르기보다 약물로 버티며 상태를 관찰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밤, 클라라는 또 한 번 심정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 마르쿠스는 병원 행정팀을 통해 일부 영상을 삭제하고 클라라가 수술 불가능한 단계라는 요약본만 남겼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위험한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니. 내 딸이 아직 살아있는데 누가 그런 결론을 내리나. 그때 베르너 그룹 한국지사 연구원 한 명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슷한 혈관 압박 증상을 수술로 치료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였죠. 담당 의사는 심장외과의 한지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한국병원으로 원본 영상을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자료 전송을 지연시키며 국외 반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막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직접 병원 서버에서 자료를 받게 했고 남아있는 영상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한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범위에서는 수술 가능한 압박 병변이 의심됩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동 자체도 위험하지만 기다리면 더 위험합니다. 다니엘은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지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도착 전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의료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기내에는 집중치료 장비와 의료진이 탔고 클라라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까지 활주로로 따라와 다니엘을 막았습니다. 비행 중 사고가 나면 회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딸의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은 듣지 않겠다. 전세기가 이륙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 클라라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기내 의료진은 투약량을 조정했고 다니엘은 딸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클라라는 간신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죠.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다. 너는 다시 만들 수 없어. 서울의 한지우는 전세기가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수술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해외 환자의 비용 보증과 법적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센터장 심사를 앞둔 지훈에게 괜한 위험을 떠안지 말라는 조언도 이어졌죠. 하지만 지훈은 응급수술실을 비우고 혈액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한 뒤 행정 절차를 밟다가 시간을 놓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비용 보증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공항 도착 즉시 받겠습니다. 비용은 나중 문제입니다. 전세기가 인천에 착륙하자 준비된 구급차가 활주로에서 환자를 인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고 클라라는 도착 직후 심장박동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쿠스가 먼저 한국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법무팀과 차민석을 데리고 수술실 앞을 막았죠. 그 외국인 환자는 수술 보증이 취소됐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마르쿠스는 비용 승인이 없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리문 밖에서 고함쳤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 이름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보증은 회사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로 보아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라라는 들것 위에서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한번 보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수술실로 옮기세요. 준비 계속합니다. 병원 행정 책임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교수, 이대로 진행하면 센터장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우는 손을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후보 자리는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수술 동의서와 비용 보증 취소문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의 전산 접수 시간을 보다가 멈췄죠. 보증 취소 승인 시각은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소 요청서가 병원 시스템에 접수된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요청도 되기 전에 승인이 먼저 난 셈이었습니다. 지우는 마르쿠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 정상 절차로 발급된 게 아닙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법무팀에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다니엘에게 수술 동의를 다시 확인한 뒤 수술실 문을 닫았습니다. 클라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스크를 쓴 지훈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오셨으니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클라라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를 살리는 일이 단지 한 환자의 수술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늦춘 시간을 되돌리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 직전의 혼란 속에서도 클라라는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구급차로 옮겨지는 순간 그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고 스위스에서 가져온 의료 자료 보관함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챙긴 검사 목록과 재단의 치료동의 원본이 들어있었죠.
말을 길게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원본이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알아듣고 보관함을 지훈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 자료 덕분에 마르쿠스가 내민 요약본과 실제 촬영, 목록이 다르다는 사실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지훈의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별도 회의실로 그를 불러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전체가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행정 문제 때문에 기다리게 했다는 기록도 남기시겠습니까? 병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센터장 심사 포기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서명은 이후 그의 경력을 공격하는 자료로 쓰였지만 동시에 그가 돈이나 승진 때문에 수술한 것이 아니라는 첫 증거가 됐습니다. 수술은 1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클라라의 심장 주변 혈관은 예상보다 심하게 눌려 있었고 일부 조직은 이미 손상돼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수술 전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압박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보조 혈관을 재건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될 때까지 몇 번이나 손을 멈춰야 했죠. 수술실 밖에서는 다니엘이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병원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책임 문제를 강조했고 차민석은 한국 병원이 무리한 수술을 강행했다는 소문을 유럽 언론에 흘릴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마스크를 벗으며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지훈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이제 몸이 버텨줘야 합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르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내 딸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당신은 책임 이야기만 했소. 지금부터 클라라의 의료 결정에서 빠지시오. 클라라는 이틀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수술 뒤에도 중환자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특별 환자라서가 아니라 수술 전 자료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스위스에서 투여했다는 약물 용량과 기내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요약본에는 고용량 약물이 투여됐다고 적혀 있었지만 기내 장비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차이를 별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누구의 실수인지 단순한 입력 오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클라라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관을 낀 채 눈동자를 움직이던 그녀는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다니엘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자 클라라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수술 끝났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클라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수술하셨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는 다른 환자와 같았습니다. 클라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회사의 후계자, 재단 이사장, 재벌의 딸로 부르지 않는 사람을 처음 만난 듯 했습니다. 회복은 느렸습니다. 클라라는 닷새째부터 침대에 앉는 연습을 했고 일주일째 겨우 병실 안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수를 스스로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루에 10바퀴를 걷겠습니다. 지훈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2바퀴면 충분합니다. 저는 빨리 스위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시 쓰러지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부딪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치료 계획에 참여해야 마음이 놓였고 지훈은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무리할 때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어느 오후 클라라는 병원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 재단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회의하셨습니까? 짧게만 했어요. 심박수가 왜 올라갔는지 이제 알겠네요. 클라라는 미안한 표정 대신 반박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됩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럼 15분만 하세요. 이후에는 쉬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중 증상이 오면 바로 중단합니다. 클라라는 예상 밖이라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환자에게 일을 허락하는 의사도 있나요? 환자의 삶을 전부 빼앗는 게 치료는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클라라는 지훈을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그녀를 가엾은 환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병실에서도 스위스의 심장병 아동 수술비 지급을 확인했고 담당 직원이 실수로 한 가족의 신청서를 누락하자 직접 사과하고 바로 복구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책임감을 눈여겨봤습니다. 며칠 뒤 지훈의 어머니 장미영이 반찬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미영은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복도에서 다니엘과 마주쳤지만 그가 유명한 기업 회장인 줄 몰랐습니다. 보호자분도 식사를 못하셨나 봐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미영은 다니엘에게 따뜻한 죽통을 건넸습니다. 다니엘은 당황했지만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미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픈 자식 앞에서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돈 받자고 준 거 아닙니다. 클라라는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스위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위로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미영은 병실에도 들어와 클라라에게 담백한 채소죽을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조금씩 드세요. 클라라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웃었지만 아들과 클라라 사이의 눈빛을 보고 금세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 환자분, 너랑 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니?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치료 계획을 자꾸 바꾸려고 해서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 지훈은 말을 돌렸지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클라라가 퇴원을 준비할 무렵 마르쿠스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스위스 복귀 전용 의료진을 준비했다며 클라라를 바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활을 계속하겠습니다. 마르쿠스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대표 권한을 잃을 수도 있어요. 클라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한이 제가 쓰러진 사이에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면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말에 마르쿠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스위스에서 받은 검사 자료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찍힌 영상 목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촬영은 오후 4시 10분에 끝났는데 최종 판독 보고서는 그보다 25분 빠른 오후 3시 45분에 작성돼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곧바로 지훈에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판독이 먼저 끝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결과를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클라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운이 나빠 늦게 치료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첫 의심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의식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비행을 했어요? 다니엘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화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클라라는 그제야 아버지가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을 숨긴 일이 아버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강한 척하면 아버지가 덜 아플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라. 하지만 나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이후 클라라가 지훈과 결혼하고 임신을 선택할 때 부녀가 다시 부딪히더라도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게 만드는 바탕이 됐습니다. 지훈과 클라라 사이에도 작은 감정 장면이 더해졌습니다. 어느 밤 정전 점검으로 병실 불이 잠시 꺼졌을 때 클라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둔 밤을 떠올리며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지우는 불필요한 위로를 늘어놓지 않고 비상등 아래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지금 심장 수치는 안정적입니다.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흰 가운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기대면서도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회복 첫 주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작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간호사가 밤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해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통제하려는 뜻이 아니라 불편을 먼저 확인하는 한국 병원의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지우는 클라라가 매번 치료 선택지를 문서로 받아 읽는 것을 자신을 믿지 못해서라고 오해했죠. 클라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못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지우는 그 뒤부터 검사 결과를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클라라도 질문을 줄이는 대신 중요한 것부터 물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신뢰는 더 깊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클라라가 재활 도중 갑자기 숨이 차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자를 가져오고 지훈을 부르려 했지만 클라라는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고 맥박을 확인한 뒤 스스로 위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이제 제 도움 없이도 몸의 신호를 읽네요. 클라라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줬지만 제가 해낸 거예요.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되찾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클라라와 다니엘 사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딸이 회복하자 곧바로 스위스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는 한국 병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딸을 통제해야 안심됐습니다. 클라라는 처음으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치료받을지까지 대신 정하면 저는 다시 환자가 아니라 아이가 됩니다. 다니엘은 상처받았지만 지훈도 딸의 편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불안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매주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시죠. 다만 최종 선택은 클라라 씨가 하게 해주십시오. 세 사람은 치료 계획 회의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보호자가 아닌 협력자의 자리에 앉았고 클라라는 아버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임신과 결혼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우는 클라라에게 병원 옥상 정원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환자 가족들이 남긴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름표가 바랜 화분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나요?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퇴원한 환자가 언젠가 돌아와 볼 수도 있으니까요. 클라라는 자신도 완쾌하면 작은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출산 뒤 할인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 다시 회수됐습니다. 클라라는 퇴원한 뒤 병원 인근의 장기 체류형 숙소로 옮겼습니다. 다니엘은 최고급 호텔 한 층을 빌리려 했지만 클라라가 거절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이면 충분해요. 저는 환자처럼만 살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외래 진료 때마다 그녀의 심장 상태를 확인했고 클라라는 재활 일정과 업무 시간을 스스로 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재활 프로그램 때문이었고 이후에는 클라라가 한국의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재단 사업에 참고하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지우는 그녀에게 구급 이송팀과 중환자실 연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전세기에서 내린 뒤 몇 분 단위로 연결된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수술실이 준비돼 있었군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한 다음 준비하면 늦으니까요. 클라라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명성과 위험률을 먼저 따졌지만 한국의 이 팀은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실패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클라라를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미영이 병원에 가져온 용기를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시장 사람들은 외국인 여성이 지훈과 함께 나타나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손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클라라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반찬통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죽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클라라는 가게 한쪽에서 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문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다가 장부를 살폈습니다. 같은 납품처 이름이 2번 적혀 있고 금액이 달랐죠. 이 주문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미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가 이중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곧바로 회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했지만 미영은 말렸습니다. 장사라는 게 숫자만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보고 실수면 바로잡으면 되죠. 클라라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자신은 늘 계약과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미영은 상대에게 설명할 기회를 먼저 줬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클라라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의심했어요. 미영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꼭 확인해야죠. 둘 다 해야 오래 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웃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경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클라라를 바라보는 눈빛을 확인한 뒤 그녀는 아들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저분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다. 그래도 너희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지훈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클라라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지만 그녀가 회복 중인 환자라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 선을 지키려 했죠. 클라라도 비슷했습니다. 지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게 생기는 의존인지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사적인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외국인 심장수술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비 보증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려는 일이 생겼습니다. 클라라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재단의 긴급 지원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해외 재단의 지급 확약을 즉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 본부에 직접 연락해 영문 지급 보증서를 다시 받았고 한국 법무팀이 요구하는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의 회복보다 다른 가족의 치료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클라라는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클라라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라는 먼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지훈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휴일에 클라라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클라라는 빠르게 걷지 못했지만 지훈은 속도를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라라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날부터 자신이 늘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며 자신을 의대에 보낸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군요. 클라라가 말하자 지훈은 웃었습니다. 걱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분입니다. 클라라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 의료기기 수입회사 대표 차민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베르너 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인물로 다니엘에게 한국 시장 상황을 설명하러 왔다고 했죠. 그러나 실제 목적은 클라라의 회복 상태와 지훈의 수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민석은 지훈에게 접근해 말했습니다. 베르너 그룹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문을 맡아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훈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제 환자와 관련된 기업 자문은 맞지 않습니다. 차민석은 웃으며 물러났지만 곧 병원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재벌가의 지원을 받아 센터장 자리를 얻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병원 윤리팀은 지훈에게 클라라와의 접촉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훈은 병원 규정을 따르되 수술과 치료 과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적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사실을 듣고 먼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 경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행동의 책임을 당신이 대신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클라라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며 자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두려워했지만 지훈은 자신이 감수한 손실을 그녀에게 빚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그날 처음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재단 이사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클라라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시 대표 권한을 마르쿠스에게 넘긴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결정문에 클라라가 직접 동의했다는 전자서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죠. 클라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작은 평온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클라라는 심장재활센터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계단 오르기 훈련을 했고 지훈은 담당이에서 물러난 뒤에도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인 환자가 계단 앞에서 겁을 먹자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 칸이 무서웠어요. 같이 올라가요. 지훈은 그녀가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건네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클라라는 지훈이 수술이 끝난 뒤 환자 보호자에게 성공만 말하지 않고 남은 위험과 재활의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사받기보다 신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에서 처음으로 정식 데이트를 했지만 클라라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셔야 했고 지훈은 수술 호출 때문에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클라라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데이트네요. 지훈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1시간은 지키겠습니다. 이후 그는 휴일마다 시간을 따로 비와 함께 시장을 걷고 한국어 단어를 알려주고 클라라는 스위스식 빵을 구워 미영에게 가져갔습니다. 빵이 너무 단단해 미영이 칼로 자르다 웃음을 터뜨리자 클라라도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는 감동만을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실수하고 배우는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클라라는 대중교통을 타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준비한 차량을 거절하고 지훈과 지하철을 탔지만 출근 시간 인파에 놀라 손잡이를 놓칠 뻔했죠. 지훈이 팔을 내밀자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 잡았습니다. 전세기보다 이게 더 무섭네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대신 목적지까지는 정확히 갑니다. 두 사람은 병원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서 붕어빵을 사 먹고 클라라는 너무 뜨거워 입천장을 대었습니다. 지훈이 웃자 그녀는 의사가 환자를 비웃어도 되나요? 라고 따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시간이 쌓이며 클라라는 한국을 병원과 수술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클라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임신 전 가족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결혼식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었죠. 클라라는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준비했을 일을 이야기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은 위로의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시장 원단 가게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내 어머니 목까지 내가 고르겠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고르는 걸 옆에서 봐주마. 클라라는 그 말에 천천히 원단을 만졌습니다. 미영은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빈자리를 함께 지켜줬습니다. 클라라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두 사람의 감정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괜찮아요와 감사합니다만 반복했지만 미영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매일 단어를 익혔습니다. 지우는 의학용어보다 시장에서 쓰는 표현을 먼저 가르쳤고 클라라는 발음을 틀릴 때마다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영에게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든든해요라고 말하려다 걱정해서 무거워요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미영은 한참 웃다가 그래, 내가 좀 무겁게 걱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크게 풀어줬습니다. 반대로 미영은 스위스 독일어로 잘 먹어라라는 말을 배우려 했지만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단어보다 행동으로 충분히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문화 차이는 누가 더 나은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려는 노력으로 그려졌습니다. 지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클라라의 성실함과 책임감뿐 아니라 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클라라도 지훈이 자신의 언어를 억지로 고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에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스위스로 돌아가 직접 이사회 결정을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장거리 비행을 하기 전 최소 한 달은 더 심장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마르쿠스가 재단을 장악할 겁니다. 지우는 그녀의 불안을 이해했지만 의학적 위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쓰러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클라라는 지훈이 자신의 선택을 막는다고 느꼈고 지훈은 그녀가 또다시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한다고 느꼈죠. 결국 클라라는 스위스행 표를 몰래 알아봤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키려는 건 용기가 아니다. 클라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킨다는 이유로 제 선택을 대신했어요. 이제는 제가 결정할게요. 다니엘은 상처받았지만 딸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혼자 숙소를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이 있던 지훈이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과로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지훈은 병원 옥상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이유로 혼자 쓰러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클라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면 결국 그 사람을 잃는다고 배웠어요. 어머니도 그랬고요. 지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대는 것과 맡기는 건 다릅니다. 당신 일을 제가 대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견디겠다는 겁니다. 클라라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딸이 지훈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이야기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을 호텔로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과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훈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클라라는 베르너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요. 스위스로 와서 우리 그룹 전속 의료 책임자가 된다면 당신의 미래도 보장하겠소. 지훈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 때문에 클라라 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환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남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클라라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함께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영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내가 밀어붙이면 결국 상처만 남는 거 아니니?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잖아요.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도 클라라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클라라는 심장 상태가 안정되면서 재활 강도를 높였고 지훈과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미영의 고향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미영이 어릴 적 살았던 집터를 보고 지훈이 가난한 시절에도 의사를 꿈꿀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얼마나 애썼는지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클라라는 미영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지훈 씨를 스위스로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둘 다 지킬 방법을 찾고 싶어요. 미영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은 쉽지. 결혼하면 현실은 매일이야.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요. 미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클라라는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재단 업무를 원격으로 이어갔고 지훈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의 심장 회복과 재단 문제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죠. 그러나 어느 날 클라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임신 초기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장 수술 뒤 임신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지만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클라라는 검사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의사로서 먼저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몸이 버틸 가능성은 있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클라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겠습니다. 클라라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늘 그 상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같은 두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검사와 상담 끝에 두 사람은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클라라는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제 삶을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다니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클라라를 환자로만 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위험 신호가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멈추게 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미영은 임신 소식을 듣고도 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먼저다. 아이 때문에 무리하지 마라.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날부터 저염 반찬과 임산 부용 식단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행동에서 말보다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민석이 언론에 클라라의 임신 사실을 흘렸고 마르쿠스는 재단 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클라라가 심장 질환을 숨긴 채 임신의 경영 판단 능력을 의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지훈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 위험을 방치했다는 윤리 민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그를 수술 일정에서 잠정 배제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임신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1차 반전은 바로 그때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스위스 원본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클라라의 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수술 적응증이 명확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기 수술 권고 문서가 존재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돼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마르쿠스가 단순히 자신의 빈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 시기 자체를 늦췄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국내 악인 차민석의 공격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협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납품업체에 지훈이 사용하는 수술 장비의 정기 점검을 늦추도록 압박했고 클라라가 참가하려던 의료재단 세미나 장소의 대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절차와 안전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논란이 있는 의사가 행사에 참석하면 후원사가 피해를 본다는 명분이었죠. 클라라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공식 문서와 대체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대관이 취소되자 병원 근처 작은 교육실을 빌려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했고 참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작은 성공이었지만 차민석은 더 큰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반찬 가게 거래처에 문제 있는 재벌가와 엮인 가게라는 소문을 흘려 납품을 끊게 했습니다. 클라라는 돈으로 손실을 메우겠다고 제안했지만 미영은 거절했습니다. 내 돈 받으면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다. 대신 내가 잘하는 걸 해라. 클라라는 가게 주문 구조를 분석해 낭비되는 재료를 줄이고
병원 보호자 대상 소량 반찬 주문을 연결했습니다. 매출은 한동안 줄었지만 가게는 버텼습니다. 미영은 클라라가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더 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두 사람은 남은 반찬통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나는 내가 우리 아들을 스위스로 데려갈까 겁났다고 털어놨고, 클라라는 저도 지훈 씨가 제 아버지에게 눌려 자기 일을 잃을까 두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걱정이 결국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뒤 지훈은 의료진과 가족의 역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는 남편이자 심장외과 의사였지만 아내의 주치의를 맡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와 심장내과의 독립된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클라라는 처음엔 지훈이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설명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당신이 무조건 안전하길 바랍니다. 의사로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역할이 충돌할 수 있으니 다른 선생님들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원칙이 자신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방식임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진 뒤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 주의 계획을 정했습니다. 클라라가 일정을 과하게 잡으면 지훈은 줄였고, 지훈이 모든 집안일을 맡으려 하면 클라라는 그도 쉬어야 한다고 말렸습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이 일방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두 사람의 사랑 방식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이러한 소소한 계획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는 최고 의료진과 전용 간호팀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클라라가 스스로 혈압을 재고 식사량을 기록하며 미영과 장을 보는 모습을 본 뒤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도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클라라는 임신 초기의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신과 지훈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치료 종료 시점, 임신 경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훈이 환자 신분인 자신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 기록과 외래 종료 날짜도 제출했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른 전문의에게 추적 관리를 넘긴 사실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지훈의 수술 배제 조치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클라라는 이것을 작은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스위스 재단 이사회에도 화상으로 출석해 자신이 경영 판단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임신은 제 능력 상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마르쿠스는 새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수술 전 비용 보증 절차를 위반했고, 지훈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적 수술을 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차민석은 한국 언론에 같은 내용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다시 수술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병원 센터장 후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수술실에서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클라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있어요. 클라라가 말하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록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건 제 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빈 수술실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훈의 명예도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 했지만 마르쿠스가 대표 권한을 이용해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법무팀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클라라는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단 설립 때부터 사용하던 환자지원금, 승인 체계와 수술 전 보증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보증 취소문이 비정상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렸죠. 승인 시각이 요청 시각보다 먼저 찍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문서가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양식에 나중에 요청 정보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전산업체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지만 마르쿠스가 막았습니다.
그러자 클라라는 재단 기부자 권한을 이용해 독립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내 몸이 우선이다. 법무팀에 맡겨라. 다니엘이 말하자 클라라는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해결하면 또 제가 보호받기만 한 사람으로 남아요. 제 이름으로 한 일은 제가 바로 잡아야 해요. 다니엘은 딸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클라라는 혼자 짐을 지려 했고 지금은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몫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클라라를 위해 음식을 챙기면서도 언론 보도 때문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손님은 재벌 며느리 들이더니 아들까지 문제 생겼다며 수군거렸고 단골 몇 명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가게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오히려 그녀를 불렀습니다.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는 줄 안다. 와서 앉아 있어. 클라라는 가게 한쪽에서 주문표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았지만 클라라가 앉을 의자를 직접 닦고 따뜻한 물을 챙겨줬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편을 선택하기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민석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고급 과일 상자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클라라 씨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해 주시면 병원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영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겠죠. 하지만 사람 살린 걸 잘못이라고 하진 마세요. 차민석은 얼굴을 굳히며 돌아갔습니다. 클라라는 이 장면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할 일 아니다. 내 아들 명예도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클라라는 미영이 자신까지 함께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미영의 가게 장부를 새로 정리해주고 차민석이 다녀간 날짜와 시간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증언의 기초가 됐죠. 임신 중기가 되면서 클라라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지훈과 클라라는 작은 예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병원 근처 한옥마을의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미영은 직접 만든 흰색 식탁보를 가져왔고 지훈은 클라라의 수술 흉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드레스 어깨끈을 세심하게 고쳐줬습니다. 결혼식에서 다니엘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구해줘서가 아니라 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소.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클라라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행복 뒤 더 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마르쿠스는 클라라가 결혼으로 한국에 영구 정착하려 하며 회사 경영권을 외부에 넘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민석은 한국 법원에 지훈의 수술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편집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지훈이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만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병원 후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훈의 연구비까지 중단됐습니다. 클라라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희망의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전세기 운영회사가 보낸 장비 반납 확인서의 휴대용 심장 측정기의 원본 데이터가 한국 병원 감염관리 서버에 자동 복사됐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없앴다고 믿었던 기내 기록이 다른 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클라라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길이 보여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딸에게 경호팀과 전용차를 붙이려 했고 미영은 시장 골목에 그런 차량이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클라라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처럼 안전이 필요한 일정에는 경호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시장과 일상에서는 수행원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했죠. 지훈은 결혼 후 거주 문제를 두고 클라라에게 한국에만 남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해 중 일부는 스위스 재단 업무를 위해 머물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임신이 확인되면서 장거리 이동을 줄여야 했고 클라라는 스스로 한국에 중심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남편에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와 아이의 안전, 그리고 새 가족과의 삶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미영에게 알리는 장면도 단순한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먼저 클라라의 심장검사 결과와 주치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기쁘다고 무조건 낳으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자. 클라라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스위스 친척들은 후계자 탄생을 이야기했지만 미영은 클라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후 미영은 산모 수첩에 검진 날짜를 함께 적고 지훈이 수술 때문에 못 가는 날에는 직접 동행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의사의 설명을 다시 확인하며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한다고 했죠. 클라라는 시어머니의 서툰 영어를 도우며 의료 용어를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결혼식 전날 클라라는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떡하죠? 지훈은 흔한 약속처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힘들면 쉬고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하죠. 당신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진 않겠습니다. 클라라는 오히려 그 대답에 안심했습니다. 지훈은 불가능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고 현실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영은 클라라의 드레스 안쪽에 작은 천 조각을 꿰매 주었습니다. 지훈이 어린 시절 입던 교복에서 남은 천이었죠.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오래 버틴 천이다. 너도 힘들 때 이걸 기억해라. 클라라는 스위스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손수건 한 귀퉁이를 그 옆에 덧대었습니다. 두 천은 서로 다른 가족의 시간이 한 오단에서 이어진 상징이 됐습니다. 이후 악인들이 결혼을 경영권 문제로 공격했을 때 클라라는 그 천 조각을 만지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은 재산을 옮기는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기 장비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병원과 운영회사, 스위스 의료진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차민석 측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환자 본인으로서 자신의 생체 기록 제공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기내 장비의 저장 방식과 데이터 전송 규격을 직접 공부했습니다. 의료재단에서 오랫동안 기기 지원 사업을 맡아온 경험이 도움이 됐죠. 장비는 비행 중 심박수와 혈압뿐 아니라 투약 시각과 의료진 입력까지 자동으로 남겼습니다. 클라라는 한국 병원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다가 스위스 요약본에 없는 두 개의 투약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출발 전, 다른 하나는 비행 중이었습니다. 출발 전 투약 기록에는 마르쿠스 측 의료자문 서명이 있었지만 실제 기내 의료진은 그 약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기록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것이 클라라의 상태를 더 위중하게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수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작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 목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료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병원 조사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야간 당직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질환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 증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그녀는 침착하게 지훈의 검사와 투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해요. 강하다고 혼자 쓰러져도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훈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혼내네요. 클라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그녀는 병원에 정식으로 지훈의 업무 중단과 휴식을 요청했고 지훈 대신 조사 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도움을 받는 환자와 돕는 의사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미영도 아들의 상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클라라에게 내 몸도 힘든데 왜 병원까지 왔느냐고 나무랐지만 클라라는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생명을 지켰어요. 이제 저도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시장 상인들 앞에서 처음으로 클라라를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오래 서 있진 못해요. 그래도 장부는 나보다 훨씬 잘 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클라라의 자리를 만들어준 행동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미영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미영이 손목 통증을 오래 참아 반찬통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병원 검진을 예약하고 가게의 무거운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주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사주는 대신 미영이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큰 글씨의 주문표와 단순한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미영은 처음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손목 치료 뒤 통증이 줄고 장부 실수도 사라지자 클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환자로만 보지 않아서 좋다. 클라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진실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클라라는 전세기 데이터에서 수술 보증 취소문이 발급되기 전 마르쿠스의 계정이 한국 병원 보증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혼자서는 한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협력자의 계정이 필요했죠. 접속에 사용된 인증서는 차민석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악인의 연결이 처음 명확해졌습니다. 2차 반전은 단순한 비용 보증 조작을 넘어섰습니다. 차민석은 베르너 그룹의 아시아 독점 유통권을 얻는 대가로 마르쿠스에게 한국 병원 내부 절차와 계정을 제공했고, 마르쿠스는 클라라가 사망하거나 경영권을 잃으면 해당 계약을 승인하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차민석이 유통하려던 일부 의료기기는 품질 검사 문제가 있어 클라라가 취임하면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클라라의 회복은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클라라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 독립감사위원회, 한국병원, 윤리위원회, 의료기기 규제기관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지우는 휴식을 취하면서도 수술 전후 의학적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미영은 차민석이 가게를 찾아와 돈을 제한한 날짜와 대화를 기억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세기 계약서와 비용 보증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앞둔 날 마르쿠스가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임신 때문에 판단력이 흔들렸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동시에 스위스 법원에 클라라의 재단 대표 자격을 영구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죠. 차민석은 한국에서 지훈이 환자 정보를 아내에게 불법 제공했다는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클라라는 공개심사 하루 전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조기 진통 가능성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침대 곁에서 말했습니다. 공개심사는 우리가 대신 가도 된다. 너와 아기가 먼저다.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대신 만들 겁니다. 지우는 위험을 따져본 뒤 화상 출석을 제안했습니다. 클라라는 병실에서 공식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수술의 진실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적하는 동안 다니엘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룹 이사회 일부는 사건이 공개되면 주가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내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마르쿠스를 조용히 물러나게 하고 차민석과의 계약만 취소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회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클라라와 지훈에게 씌워진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회사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공개하면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도 하겠니? 클라라는 대답했습니다. 숨기면 다음 환자도 같은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이사들 앞에서 공개 검증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딸의 선택과 환자의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녀 관계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미영에게 닥쳤습니다. 차민석 측은 미영이 돈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은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미영은 흔들렸지만 클라라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가게 거래 내역과 차민석 방문, 전후의 매출 자료를 정리해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남편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자의 생명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서 저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킨 셈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클라라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 거구나. 하지만 그녀는 오늘부터 내 딸 같은 선언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 사람들 앞에서 클라라의 이름으로 준비한 자리를 내주고 공개 심사에 함께 가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공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클라라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의학적 수치만 설명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아기의 심장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검사 결과에 근거한 확인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수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훈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를 살린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일도요. 그는 가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면 복귀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클라라는 제 아내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는 조건으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직업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니엘은 지훈이 재산이나 지위를 노린다는 마지막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과거 실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병을 숨기고 검사를 미룬 사실, 회사 일정 때문에 담당 의사의 권고를 2번 연기한 사실을 공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며 빼자고 했지만 클라라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까지 보여줘야 누군가의 조작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은 공개 심사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마르쿠스는 클라라가 스스로 치료를 미뤘다고 공격했지만 독립 전문가들은 그녀가 검사를 미룬 것과 이미 촬영된 영상에서 수술 권고를 삭제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라라의 정직함이 오히려 악인의 책임을 선명하게 만든 셈이었죠. 지훈 역시 응급수술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판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술 중 계획을 2번 변경했고 그 위험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기록을 제시하며 왜 그 선택이 필요했는지 검증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을 영웅으로 꾸미지 않고 책임질 부분을 먼저 드러냈고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공개 심사는 한국병원윤리위원회와 스위스 재단 독립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병원 심사실이, 다른 쪽에는 스위스 이사회가 연결됐습니다. 클라라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의료진의 허락 아래 옆자리에 섰습니다. 미영은 말없이 따뜻한 물을 건넸고 다니엘은 스위스 회의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마르쿠스는 변호인들과 함께 등장해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위험한 수술을 강행했고 클라라와 사적인 관계를 맺은 뒤 의료 기록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민석도 한국 측 참고인으로 나와 환자 안전을 위해 비용 보증을 중단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 검증은 수술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술 전 영상과 실제 수술 소견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왜 즉시 수술이 필요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환자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는 도착 당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미뤘다면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 심장외과 전문가들은 수술 판단이 의학적으로 타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비용 보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직접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증 취소 승인 시각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취소 요청서 접수는 오전 10시입니다. 요청보다 승인이 먼저 존재합니다.
마르쿠스는 시차와 전산 오류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클라라는 이어서 한국병원 서버의 접속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 차민석 회사의 인증서로 보증 시스템에 접속했고 8분 뒤 승인 문서가 생성됐습니다. 실제 요청서는 이후 마르쿠스 측에서 접수했습니다. 전산업체 담당자는 시스템상 이런 순서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민석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접속 당시 그의 개인 인증장치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 스위스 의료기록 조작 여부였습니다. 마르쿠스 측은 클라라의 상태가 수술 불가능하다는 여러 의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클라라는 반대로 원본 영상 촬영 완료가 오후 4시 10분인데 최종 판독 보고서는 오후 3시 45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보고서가 영상보다 먼저 완성된 것입니다. 외부 영상의학 전문가는 원본 영상 일부가 삭제됐고 실제로는 수개월 전부터 수술 적응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르쿠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소. 마르쿠스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술로 후계자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직접 자백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가 의료진의 판단을 왜곡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전세기 데이터였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직접 자료 구조를 분석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내 장비에는 스위스 요약본에 기록된 고용량 약물 투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발 전 투약 기록이 나중에 수동 입력돼 있었습니다. 해당 입력은 마르쿠스가 고용한 의료자문 계정에서 이루어졌고 기내 의료진은 그런 약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조작은 클라라의 상태를 수술 불가능한 말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동 중 사망하더라도 치료 지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측 변호인은 여전히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종 복선이 회수됐습니다. 전세기 장비가 한국 병원에 인계될 때 감염관리 규정상 모든 데이터가 자동 복사됐다는 반납 확인서였습니다. 원본 파일에는 수정 이력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스위스 서버에서 지웠던 기록과 달리 한국 병원 서버의 파일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감정기관은 두 파일을 비교해 조작 시각과 계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차민석과 마르쿠스 사이의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차민석 회사는 클라라가 재단 대표에서 물러날 경우 베르너 그룹의 아시아 의료기기 독점권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계약 초안 작성일은 클라라가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 무렵 클라라는 해당 제품의 품질 검사를 요구하며 계약 중단을 준비하고 있었죠. 두 악인의 숨겨진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클라라가 사망하거나 경영권을 잃으면 마르쿠스는 재단을 장악하고 차민석은 문제가 있는 제품의 독점권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클라라는 마지막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픈 몸을 숨겼습니다. 그 선택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려움을 이용해 치료 기록을 지우고 환자의 생명을 계약 조건으로 만든 사람들의 행동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름도 재산도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지훈 의사는 비용 보증이 아니라 제 상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는 제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고 제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환자였고 치료가 끝난 뒤 그의 동료이자 배우자가 됐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그의 수술을 더럽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영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차민석이 가게를 찾아와 지훈과 클라라를 갈라놓으면 병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한 날짜와 시간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장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이 그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니엘은 비용 보증 원본과 마르쿠스에게 의료 결정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여러 자료와 검증, 증언이 맞물리자 두 악인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병원윤리위원회는 지훈의 수술이 응급 상황에서 정당했고 환자와의 사적 관계도 치료 종료 뒤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위스 재단 감사위원회는 마르쿠스의 대표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의료기록 조작과 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차민석의 회사는 독점 계약이 취소됐고 의료기기 규제기관의 전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품질검사 자료를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대표직을 잃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재단과 그룹의 모든 직위를 잃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회사 안정화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느 누구도 더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직후 클라라의 조기 진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즉시 의료진을 불렀고 공개 심사 결과보다 아내의 상태를 먼저 챙겼습니다. 클라라는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명예를 되찾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겁니다. 이제는 당신과 아이가 먼저예요. 다행히 진통은 약물로 가라앉았고 아이는 조금 더 엄마 뱃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미영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돈도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애들이 무사한 게 제일입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부모가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사 당일 클라라는 병실에서 단정한 재킷을 걸쳤지만 손에는 산모용 모니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무리하면 즉시 중단하겠다고 약속받았고 미영은 카메라 밖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공개 반격은 영웅적인 한마디가 아니라 준비된 자료를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부분과 전문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시간의 모순입니다. 약물 영향에 관한 판단은 외부 전문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감정적으로 그녀가 아버지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몰아붙였지만 클라라는 회사를 지키는 것과 잘못을 숨기는 것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딸이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클라라는 곧바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환자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싸움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살아난 일이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된 기록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클라라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생존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지훈도 복귀 첫날 대형 수술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보조 수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예가 회복됐다고 예전 자리로 당연히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료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미영은 시장에서 차민석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손님들에게 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은 법이 판단했고 우리는 우리 식구 잘 사는데 신경 쓸 겁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매일 되풀이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개 심사 뒤 한지우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센터장 후보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그는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응급 해외 환자 이송 절차를 개선하는 팀을 맡았습니다. 비용 보증이나 국적 확인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환자 도착 전에 의료 판단과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만들었죠. 병원은 클라라의 사례를 계기로 해외 중증 환자 기록 보존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클라라는 스위스 재단 대표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모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하루 업무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와 나누었습니다. 과거처럼 혼자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게 역할을 나눴죠. 다니엘은 딸이 회사를 떠날까 두려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재단의 공동대표 체계를 만들었고 클라라가 출산 뒤에도 자신의 속도로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르쿠스와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이용해 생명을 위협한 사람에게 억지로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죠. 법적 절차는 끝까지 진행됐고 피해 환자와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데 회사 자산이 사용됐습니다. 차민석 회사가 유통하려던 의료기기는 전면 재검사됐고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에게 더 큰 변화는 미영과의 관계였습니다. 미영은 임신 말기가 되자 매일같이 클라라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날만 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고 힘들면 연락해라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죠. 클라라가 스스로 생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오지 않으세요? 저는 기다리는데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며느리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것도 힘들다. 필요할 때 가는 게 가족이지. 클라라는 그 말을 듣고 미영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다니엘도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원 여러 명과 시장을 찾았지만 미영이 불편해하자 혼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에게 클라라 아버지입니다라고 인사했고 반찬 가게에서 계산을 돕다가 잔돈을 자주 틀렸습니다. 미영은 그런 다니엘을 구박하면서도 점심을 챙겨줬습니다. 두 사람은 손녀가 태어나면 어느 나라 말을 먼저 가르칠지를 두고 티격태격했죠. 한국에서 태어나니 한국말이 먼저죠. 미영이 말하면 다니엘은 스위스 독일어도 필요합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클라라와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지우는 근무표를 바꿔 야간 수술을 줄였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경력에 불리할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검진에는 제가 가야 합니다. 그는 매번 산부인과와 심장내과 협진에 동행했고 아이방의 작은 침대를 직접 조립했습니다. 설명서를 잘못 읽어 서랍을 거꾸로 끼우자 클라라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도 서랍은 어렵군요. 지우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심장은 구조가 익숙하지만 이건 처음이니까요. 그 평범한 대화가 클라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거대한 집과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았지만 함께 실수하고 웃는 가족의 일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출산 당일 새벽 클라라의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진통과 긴장이 겹치면서 혈압도 흔들렸죠. 의료진은 제왕절개 가능성까지 준비했지만 클라라는 침착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우는 남편으로서 곁에 있었고 의료 판단은 다른 전문의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 기억해요? 클라라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한국까지 왔으니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번에도 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미영은 복도에서 아기용 담요를 품에 안고 있었고 다니엘은 손에 작은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클라라의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지만 다니엘은 아이에게 바로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실을 새 생명에게 짐처럼 얹지 않기 위해서였죠. 대신 그는 목걸이를 클라라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간직해라. 아이에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자. 몇 시간 뒤 건강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클라라의 심장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병실에 들어와 클라라의 이마를 닦아주고 미역국 대신 심장 상태에 맞춘 저염 수프를 내밀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조금씩 먹자. 클라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미영은 말없이 아기 담요를 펴주었습니다. 담요 한쪽에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아이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린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맑고 따뜻하게 자라라는 뜻을 담았고 스위스 가족에게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죠. 다니엘은 손녀를 안으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에게 고개를 숙이려 하자 지훈이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가족끼리 그러지 마세요. 다니엘은 처음으로 그를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출산 뒤 클라라는 서둘러 업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달 동안 회복과 육아에 집중했고 지훈은 야간 근무 뒤에도 새벽 수유를 나눠 맡았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기를 독차지하지 않았고 클라라가 재단 회의를 하는 날에만 와서 할인을 돌봤습니다. 다니엘은 영상통화로 손녀에게 스위스 동요를 불러줬고
발음이 서툰 지훈에게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클라라는 6달 뒤 재단 업무에 부분 복귀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한국과 유럽의 중증 심장 환자를 연결하는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전세기를 탈 수 없는 환자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공 이송망과 의료기록 번역을 지원했죠. 지훈은 의료 자문을 맡았지만 재단의 돈이나 직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면서도 각자의 직업 윤리를 지켰습니다. 미영은 외국인 환자 가족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먹기 쉬운 저염 반찬을 만드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한마디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음식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클라라는 미영의 가게가 바쁠 때 할인을 업고 주문표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재벌가 딸이 왜 여기서 계산을 하느냐고 묻자 클라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 어머니 가게니까요. 미영은 못 들은 척했지만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첫 도래는 화려한 호텔 대신 시장 상인들과 병원 동료들이 함께하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값비싼 선물 대신 한국어로 쓴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생명을 되찾았고 자신은 이곳에서 가족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할인에게 작은 나무 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지훈이 어릴 때 쓰던 의자를 직접 고쳐 칠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의자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싼 보석보다 세대를 이어주는 물건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몇 년 뒤 클라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기검사 때마다 지훈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전문의에게 진료를 맡겼고 검사 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병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할인은 미영의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엘이 한국에 오는 날이면 공항이 아니라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클라라는 때때로 처음 한국에 도착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던 자신, 수술을 막던 사람들, 센터장 자리를 포기하고 수술 준비를 명령한 지훈, 그리고 아무 데가 없이 아버지에게 죽을 건네던 미영의 손을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단지 자신의 병을 치료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약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곳이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클라라는 지훈, 미영, 할인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할인이 앞서 뛰어가다 넘어지자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일어나 웃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전세기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당신과 어머니, 할인이를 만나게 했네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뒤에서 바람 분다. 아이 겉옷 입혀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클라라는 웃으며 딸에게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도 죽어가던 환자도 아닌 한 사람의 아내이자 며느리,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인이 태어난 뒤 클라라는 산후 회복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허리 통증을 숨기고 아기를 오래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육아 시간을 다시 나눴습니다. 지훈은 밤 수유와 목욕을 맡고 클라라는 낮 동안 아기 돌봄과 재단 업무를 조절했으며 미영은 주 이틀만 와서 도왔습니다. 다니엘은 스위스에서 방문할 때마다 기저귀 갈기와 분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원에게 맡기려 했지만 클라라가 할아버지 손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직접 했죠. 가족은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몸과 일을 존중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클라라가 재단에 복귀하는 첫날 미영은 새 정장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 이유식이 담긴 작은 통과 클라라의 점심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일하러 간다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니고 엄마라고 내일을 버릴 필요도 없다. 클라라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에는 약속한 시간에 돌아와 할인을 씻겼고 지훈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성공한 재단 대표의 화려한 귀환보다 이런 저녁이 더 중요했습니다. 몇 해 뒤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 외국인 소녀가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전세기를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공공 이송 지원과 재단 기금 덕분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수술 전 보호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들었던 그 약속을 다른 가족에게 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뒤 클라라는 재단 직원들보다 먼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살았어요. 미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잘 됐다. 그럼 오늘은 일찍 와서 할인이랑 밥 먹어라. 클라라는 웃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과 가족의 저녁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할인의 첫돌이 지나고 얼마 뒤 클라라는 스위스 본사에서 장기 체류를 요청받았습니다. 재단 운영을 안정시키려면 최소 반년은 현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과거 같았다면 그녀는 가족에게 통보하고 혼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과 미영, 다니엘을 한자리에 불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은 병원을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클라라도 그 희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2달씩 번갈아 체류하고 중요한 수술 일정과 재단 회의를 미리 조정했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맡아주겠다고 했지만 클라라는 아이를 장기간 떼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스위스로 가는 기간과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저택이 아니라 가족이 편하게 머물 작은 집을 마련했고 미영은 스위스에서도 직접 반찬을 만들겠다며 고추장부터 챙겼습니다. 그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시차 때문에 새벽에 병원 회의를 했고 클라라는 한국어 어린이집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미영은 낯선 마트에서 재료 이름을 몰라 답답해했죠. 그러나 가족은 불편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덮지 않고 다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두 나라 중 하나를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도 다른 나라를 낮추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책임감과 가족의 온기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 할머니 같이 가요라고 말하자 미영과 다니엘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눈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중요한 순간을 기록과 계약으로 남기려 했지만 이제는 기억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해마다 클라라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면 거창한 기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사람은 처음 수술을 준비했던 병원 옥상에 올라 작은 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클라라가 회복기에 심겠다고 약속했던 나무였죠. 할인은 나무가 자신보다 크다며 웃었고 미영은 바람이 차다며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줬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며 전세기를 띄우던 밤의 두려움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상실이 아니라 가족이 시작된 날로 남았습니다. 클라라는 나무의 새잎을 만지며 자신이 받은 생명과 사랑을 다른 환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가족은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밥을 먹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평범함이 자신이 얻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